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1953년에 맨리 팔머 호릿은 더 나은 삶을 위한 10가지 원칙 1부는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그 여정을 이어 2부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0년 전의 지혜가 담긴 더 나은 삶을 위한 10가지 원칙의 2부 속으로 함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6번째 원칙, 유머 감각을 길러라. 유머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유머는 성격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해야 하며 그래야만 자발적이고 진실된 표현이 가능하다. 타인의 불행이나 곤경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은 가장 낮은 형태의 유머이다. 반대로 진정한 유머를 지닌 사람은 항상 친절하고 부드러우며 관찰력이 뛰어나고 영감을 준다. 때로는 진지한 방식으로는 거부될 수 있는 메시지나 교훈을 유머를 통해 쉽게 전달하기도 한다. 유머는 단순한 웃음 그 이상으로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옛날에는 강력한 군주들이 어릿광대를 두었는데 이들은 군주를 비판하거나 풍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많은 어릿광대들은 깊은 학식을 갖추고 매우 지혜로웠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불쾌함을 주지 않으면서도 재치 있는 유머를 구사하려면 깊은 인간의 이해와 풍부한 경험, 그리고 빠른 통찰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릿광대들은 단순히 웃음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군주에게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였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은 주변 환경에 더 빠르게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다면 새로운 시각에서 웃음을 발견할 수 있다.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우스꽝스럽게 보일 때가 있지만 정작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 이러한 태도는 유머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게 만든다. 진정한 유머를 지닌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만큼 자신이 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도 기꺼이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많은 문제가 처음에는 깊고 심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관점을 바꾸어 보면 단지 우스운 일로 보일 때도 있다. 이러한 관점 부족이 우리를 지나치게 진지하게 만들며 가벼운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유머는 음식의 양념과 같다. 음식에 풍미를 더하지만 영양 그 자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흥미롭게도 연구에 따르면 즐겁게 먹는 음식이 몸에 더 잘 받아들여지고 적절하게 활용된다고 한다. 이처럼 유머 감각은 삶의 풍미를 더해주고 문제를 더 쉽게 소화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유머 감각은 결코 피상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억지로 재미를 만들어내려 하면 유머의 본질이 파괴되며 본질은 단순한 얕은 본성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법칙은 언제나 극단 사이에서 균형과 절제를 찾는 데에 있다. 한쪽 극단에서는 깊은 사려,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삶이 결코 웃을 일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 이 태도가 지나치면 우리는 무미건조하고 생기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반대로 모든 일을 가볍게 여기고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며 진지한 고민을 회피하는 것도 또 다른 위험한 극단이다. 이러한 태도는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방해하고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게 만든다. 중용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흔들리며 이는 우리의 인격과 성격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 삶은 균형 속에서 비로소 조화로워지며 중용은 건강한 사고와 행동의 핵심이다. 좋은 삶의 철학 없이는 진정한 유머도 없고 진정한 유머 없이는 좋은 삶의 철학도 없다. 이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것은 성숙함과 균형의 상징이다. 인간의 마음, 감정, 그리고 신체는 균형 잡힌 낙관적 태도 속에서 가장 잘 성장한다.
정직한 웃음은 신체의 긴장을 풀어주고 축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부정적인 방식으로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방지한다. 유머를 생활화하는 습관은 놀라운 변환의 힘을 가지고 있다. 마치 요정의 지팡이처럼 평범한 것을 즐거운 것으로 바꾸어준다. 마크 트웨인과 윌 로저스 같은 인물들의 유머는 단순한 웃음을 넘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바쁘고 사려 깊고 학문적이며 무거운 책임 속에 있다 해도 조용히 미소 짓는 법을 잊지 마라. 진정한 유머는 삶의 무게를 덜어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7번째 원칙, 삶의 이유를 찾아라. 7번째 원칙은 개인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것이다. 경험에 따르면 주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할 때 우리는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 통합을 이룰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할 때 비로소 삶의 방향성과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다. 전문 직업, 예술, 과학, 그리고 기술 분야의 뛰어난 리더들은 하나같이 강력한 목적에 의해 움직인다. 그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을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생각은 건전하지만 중요한 전제가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목표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더 나은 삶과 세상을 향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계획을 유지하려면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목표를 향해서는 나아갈 수 없다. 더 나은 사람이 될수록 그는 자신의 삶을 헌신할 더 나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현대의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의 모든 희망과 꿈을 물질적 환경에만 투자하는 것은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우리가 세운 사업은 변화하는 시대에 휩쓸릴 수 있고 쌓아올린 사회적 지위는 경제적 위기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 결국 세월이 지나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할 때가 온다. 만약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면 나는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대답은 명확하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다. 현대사회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한다. 50세기에 걸친 지혜가 우리 앞에 열려 있으며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귀한 비전과 꿈이 이 세대의 유산으로 내려왔다. 특히 우리의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는 내적으로 성장할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어떠한 검열도 받지 않으며 각자 자신의 신념에 따라 생각하고 말할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특권은 우리가 가진 자유의 본질이며 성장할 자유는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적인 문제 대부분에 대한 해답이 된다. 문제를 부정하거나 그것이 요구하는 결정을 회피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 대한 유일하고 영구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다. 우리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다시 돌아오지도 않는다. 하지만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되돌아와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을 습득하여 자신의 일을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자.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지식과 이해를 갖게 되며 이는 일상의 평범한 활동에 새로운 깊이와 의미를 부여한다. 삶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그것은 더욱 놀랍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또한 기술과 자신감을 갖추게 될수록 무언가를 잘 해냈을 때 느끼는 기쁨은 더욱 커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문제들, 즉각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문제, 합리적인 문제와 비합리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작 삶의 기준과 균형을 유지할 시간조차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들을 하나씩 처리하기보다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통찰과 전략을 통해 삶의 전체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접근법이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왜 항상 수요일은 일해서 불행하고 목요일은 일해서 불행한가? 왜 모든 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반응을 성찰하게 만든다. 스스로를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는 것이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자신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뀐다. 문제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삶 속에서는 자리를 잡을 수 없다. 여전히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일들은 의미와 목적을 가진 일이 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역경이나 비극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완전히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간의 지혜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지혜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막아주고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을 희망을 가지고 마주할 용기와 인내를 준다. 8번째 원칙, 타인을 의도적으로 해치지 마라.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타인을 의도적으로 해치지 않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잔인함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며 가시를 심는 자는 결국 가시를 거두게 된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불필요한 적을 만들 만큼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타인을 해치지 않는 태도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 삶을 더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이다. 모두가 한 번쯤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되지만 그러한 태도로는 개인적인 행복과 안정을 얻을 수 없다. 타협 속에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타협과 함께 살게 된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성격을 존중할 수 있는 존엄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에 자신이 경멸스러운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면 이를 견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존중할 수 없는 삶은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타인에게도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부와 권력은 종종 명예를 희생하고 타인의 불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쌓인 경우가 많다.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때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시간들이 떠오를 것이다. 자연에는 우리가 벌을 피할 수 없는 법칙들이 존재한다. 바로 카르마의 법칙이다. 우리가 따르는 윤리와 행동은 결국 우리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 사람의 내면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작고 조용한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정신적 균형, 감정적 온전함, 그리고 신체적 건강을 위협한다. 자신의 행동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결코 건강하거나 행복할 수 없다. 삶에 대한 철학이 없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면에 철학이 없는 사람은 이미 심각하게 병든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후회는 누구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감정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삶의 어느 순간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마주하게 되며 다르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워할 때가 온다. 때문에 후회는 종종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슬픔을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후회라는 것은 단순한 판단의 오류로 남도록 결코 마음의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신의 야망을 희생해야 할지 혹은 타인의 고통을 늘려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면 우리는 이타심의 미덕을 선택해야 한다. 이타적인 행동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며 그의 경력을 명예롭고 친절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을 제공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약간의 사디즘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좌절하거나 피곤하고 문제에 진을 낼 때는 종종 불친절하게 굴 권리가 있다고 느끼며 상처받았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결코 우리 인간성에 걸맞는 변명이 될 수 없다. 우리의 행동은 타인이 따르고 싶어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정직을 설교하면서 부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가 남긴 행동은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친다. 행복은 직접적으로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선한 삶의 결과이다. 우리가 법을 지키면 법이 우리를 지켜주듯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면 좋은 결실을 거둘 것이다. 이 진리를 수학의 계절이 되어서야 깨닫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후회는 이미 일어난 손해를 되돌릴 수 없다. 건강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 건강을 관리하듯 마음과 감정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 자신의 삶을 지적 능력을 강화하고 감정을 깊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 진리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자신이 얻은 것만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은 만족을 아는 삶을 살 것이다. 삶의 가치는 무엇을 성취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달려있다. 9번째 원칙, 분노를 경계하라. 더 나은 삶을 위한 9번째 원칙은 분노를 경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흔히 당연한 분노라고 불리는 감정도 포함된다. 이러한 분노는 인간의 성격과 성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분노는 곧 자기 통제력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지나친 분노는 결국 무분별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며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남긴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지만 그 기분은 종종 금세 사라진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긴 결과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간헐적인 분노 발작을 정당한 감정의 표출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들은 억눌린 감정을 터뜨리지 않으면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소한 일에 왜 이렇게 자주 화를 내는가? 분노는 걱정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습관일 수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분노를 일으키는 압박감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재교육할 수도 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인간 사회의 질서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데만 몰두하며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자연스러운 관계를 악화시킨다. 결국 그는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잃게 된다. 분노는 순간의 감정 해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여파는 장기적으로 관계와 자신의 내면에 큰 상처를 남긴다. 어린아이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릴 때 이를 교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을 거울 앞에 세우는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표정을 보고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망가뜨리며 외모와 태도의 매력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분노는 자신을 가장 잘못된 방식으로 드러내는 방법 중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화가 난 사람이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아무도 항상 화를 내는 상태로 살지는 않는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선하거나 악하려고 애쓰는 상태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떠한 의도적인 노력 없이 본질을 드러낸다. 양쪽 극단은 모두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어떠한 압박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진실되게 기능할 수 있다. 분노 상태에서는 말과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가 쉽다.
이 상태에서는 중재하려는 조언에 반발하고 반대에 부딪힐수록 감정은 더 격렬해진다. 말에는 힘이 있다. 그 말은 상대방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통제되지 않는 감정의 폭발 몇 분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적절히 분노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의 교정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타인을 비난하는 태도를 스스로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잘못을 잘못으로 되갚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잘못은 배가 되고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뿐이다. 정당한 분노가 마음속에 일어날 때야말로 침착함과 성품의 통합이 절실히 필요하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지배한 것이다. 타인이 화를 냈다는 이유로 갈등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을 주도하는 태도가 진정한 성숙함과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왜 우리는 비타민과 각종 현대의학으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감정적인 폭발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동을 반복하는가? 오래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원한다면 내면이 충만한 삶을 살고 적당한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분노의 폭발 뒤에는 종종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신체적 반응이 따라온다. 이는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다. 좋은 성품의 보상은 충만하고 조화로운 삶이다. 가족의 사랑과 친구들의 존경은 아마도 자기 통제를 실천하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이유일 것이다. 10번째 원칙, 자신의 실수를 남에게 돌리지 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지막 원칙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자신의 실수를 남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명백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존경심을 가질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종종 자기중심적이고 자만심이 강하다는 인상을 준다. 처음 한 실수는 지나치게 비난할 이유가 없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 사람의 지능이나 태도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패한 정치, 세계 정세의 불안정, 주변 사람들의 어리석음, 친구들의 무지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매우 쉽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을 모든 잘못에서 무죄라고 믿게 만들어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실수를 절대 바로잡을 수는 없다. 세상의 모든 실수를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미리 정해진 운명 때문에 고통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태도는 비참한 삶을 초래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초래한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만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가 부정직한 우주에서 살고 있다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태도는 무력감과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자기점검에서 편파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잘못은 쉽게 용서하면서 남의 잘못은 이해하지 못하고 모두 비난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불평을 듣다 보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서로의 삶을 망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부당함, 고난의 경험, 그리고 피해자라고 느끼는 억울함에 대해 긴 목록을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면밀히 관찰해보면 그들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고 결국 감사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문제를 세상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 과거의 불행을 곱씹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배우고 잘못을 고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태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 살아간다. 잊어야 할 것들은 잊지 못하고 기억해야 할 교훈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원칙이 걸린 문제에서는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왜 남에게 엄격하면서 나에게는 엄격하지 못한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에 불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가능한 곳에서는 항상 자기 개선을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스스로의 결점을 인지한다면 그에 맞춰 행동하고 변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을 탓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다. 결국 세상이란 여러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모든 이가 잘못되었다고 믿으며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실을 직시하자. 항상 내가 옳고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변화는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10가지 원칙이라는 맨리 팔머 홀의 메시지는 70년의 세월을 넘어 지금도 우리 삶에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도 더 나은 삶을 향한 방향성과 내면의 평화, 그리고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고전의 철학과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만의 가치 있는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 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